안녕하십니까. 학계개법학원 관세법 강사하고 있는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옴니버스 특강 틀잡기, 이제는 6장부터 마지막 장인 13장까지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합격예법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자료가 아마 올라가 있을 건데, 거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주로 장, 절, 관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해놨죠. 도식화를 해놨죠. 이런 것들을 외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려놓을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은 관세법에 이미 장절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암기할 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지 이거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써놨냐? 이렇게 흐름을 잡아 놓는 게 도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흐름을 잡아놨느냐?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흐름을 잡아놨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6장 운송수단이다. 운송수단이다라고 하면은 이 운송수단을 떠올렸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이 흐름을 전개할 수 있느냐? 전개가 가능하느냐? 요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개가 논리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운송수단이라는 파트를 떠올렸을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장기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친구가 필기해 놓은 그러한 도식화를 보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의 설명도 같이 들으면은 아, 이게 이러한 논리로, 이러한 기준으로 구조가 잡혀져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다른 과목에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세법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양이 많아지지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어떤 패턴이 있는 무슨 손수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패턴이 있는 손수건을 그리는 게 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패턴의 조직을 보면서 이 패턴을 전부 다 그리려고 하면은 범위가 어떻게 해요? 내가 포커스가 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이렇게 작은 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근데 틀을 계속해서 다듬는 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은 패턴을 뭐 이런 느낌의 패턴, 이런 조각들로 어, 뭐,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어, 이러한 조각들로 우리가 크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조각을 크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크게 조각을 나누시고 그거를 조금 더 잘게 나누시고 그거를 조금 더 잘게 나누시고 마무리로 이 자잘한 이 그 뭐 박음질 같은 거, 뭐 느낌, 질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질감이라는 거는 이제 법조문의 예, 내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잔소리가 길었네요. 자, 첫 번째 제6장 운송수단. 자, 운송수단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6장에 왜 운송수단이라고 제목을 달아놨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운송수단이라고 왜 달아놨는지 파악을 하려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질감을 보면서 하려고 하면은, 내용을 보면서 하려고 하면은 이 운송수단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질 수가 없어요. 예, 계속 망망대해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쪼개진 절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쟤는 뺍시다. 1절. 1절 국제항.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국제항, 선박, 항공기, 차량. 그럼 국제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운송수단이 입출항하는 곳을 말하죠. 그 중에서도 선박과 항공기가 입출항하는 곳을 국제항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차량은 이러한 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세 통로를 통해서 출입하는 차량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운송수단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운송수단이 어떤 용도로 쓰는 운송수단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메인이 뭐겠습니까? 국제 무역을 하는 운송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관세법에서는 포커스를 어디로 맞춰야 될까요? 이 운송수단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음, 아니죠. 이 운송수단이 뭐다? 국제 운송수단이다. 이다. 그러면 이 운송수단에 실려 있는 게 무엇이냐? 물품이죠, 물품. 수출입 반송품을 말하는 거죠. 그쵸? 이 수출입 반송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다.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걸 뭐라고 하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건을 외국 물품이라고 하죠. 관세법상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이 우리나라로 최초로 들어올 때 이러한 운송수단에 실려서 들어온다. 그래서 물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운송수단이라고 잡아놨구나. 그 운송수단에는 이거하고 차량, 선박과 항공기, 차량이 있구나. 네, 이거를 메인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제항을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항의 처음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쵸? 국제항이 지정이 되면은 그 국제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출입을 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제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출입할 수 있다. 여기는 어떤 절차가 나와 있나요? 절차가 나와 있진 않아요. 나와 있긴 나와 있죠. 뭐냐면은 불계양 출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외적인 절차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요건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절에서는 선박과 항공기라고 써놨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 있었다. 통칙적인 느낌, 그 다음에 절차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선박과 항공기의 출입 절차가 나오죠. 이 출입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입항 절차, 출항 절차, 그 다음에 간이한 방법에 의한 출입 절차가 있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승객 예약 자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승객 예약 자료 같은 것들은 빼셔도 상관없어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예. 왜? 메인이 뭔지를 우리가 원칙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붙여서 공부를 하셔야지 쉽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뭐를 덕지덕지 막 붙이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을 기억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자, 그 다음 출입을 했으면은 물건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관세법령 상에는 여기 면책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면책 규정이. 근데 저는 면책 규정은 뒤로 뺄 거예요. 네. 왜? 흐름을 잡으려고. 자, 국제무역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국제무역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실린 물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물건을 실은 운송 수단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역, 외국 물품을 하역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하역.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면책 규정입니다. 면책 규정. 이 면책 규정을 왜 여기다 써놨냐면은 이 면책 규정은 여기까지 효과를 미쳐요. 이 위에 있는 조문들 여기도 절차 일부 하나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절차 있죠. 하역도 절차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절차가 면책되는 경우를 말하니까 저는 세 번째에다가 면책 규정을 써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이 어떻습니까? 통칙적인 내용, 국제항을 언급을 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 구체적인 절차는 출입을 했으면 물건을 내리거나 실어야지. 그리고 이런 것들의 보충적인 내용, 면책이라든지 기타. 그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요거 이렇게 네 개를 포커스를 맞춰서 운송 수단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차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차량을 왜 여기다가 써놨을까? 밑에다 써놔도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진 않죠. 자, 차량 부분에도 처음에는 관세 통로라는 내용이 나와요. 관세 통로. 이 관세 통로라고 하는 것은 국제항하고 똑같은 느낌이죠. 다만 어떤 느낌이다? 얘는 선박과 항공기라고 하면은 얘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통관역, 통관장 이런 것들은 누가 지정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또 똑같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하나, 출입 절차가 또 나오죠. 출발 도착 절차.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역이 나와야 되겠죠. 하역. 똑같이 쓰는 거예요. 면책. 지금 제가 되게 불분명하게 구조를 짰어요. 이렇게 불분명하게 구조를 짠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보세구역 가서도 이렇게 불분명하게 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익숙하게 내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얘를 직선형으로 좀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선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 사각형을 숙지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처음부터 곡선을 우리가 숙지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틀을 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먹기 쉽게 만들어 놓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짜봤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하역 부분. 하역 부분에 상당히 내용이 많죠.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하역 부분은 국제항에 있는 선박과 항공기 이 부분은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은 차량 부분은 준용 규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부분 하역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역 부분 한번 구조를 짜볼게요. 자, 하역은 총 4개가 있죠. 4개가 어떻게 일반 하역, 그 다음에 일시항력, 그 다음에 항해하역, 그 다음에 선기용품 하역,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가갈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암기하시기보다는 하역 부분에는 4개가 있다라고 숙지를 먼저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역의 일반 원칙이 있어요. 하역의 일반 원칙. 하역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 원칙이죠. 그래서 일반 하역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역 요건을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회독을 돌린다. 그럼 하역 부분은 하역의 요건이 있고 하역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었지.
라는 게 떠올릴 수 있을 떠올릴 때까지만 숙지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각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 끝났네요. 자, 그 다음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장은 보세구역이죠. 보세구역. 자, 운송수단 다음에 왜 보세구역이라는 내용이 나오냐. 이 6장하고 7장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관세법 다른 수업을 아마 들으셨어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배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입항을 한 다음에 하역을 하더라. 근데 이 하역하는 장소라는 것은 보세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운송수단 부분에 6장 운송수단에서는 하역해가지고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것까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역의 개념은 지정한 그 하역 장소까지 반입하는 것을 하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보세구역이죠. 그래서 연결돼 가지고 7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자, 보세구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절 통칙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제 2절에서 3절, 4절, 5절 여기는 이제 각칙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4절이죠. 죄송합니다. 6절이 없는데 2, 3, 4절 각칙. 제 5절을 보충 규정, 유치 및 처분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통칙 부분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이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내용을 통칙에다가 언급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절부터 4절까지는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5절에는 보충 규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통칙적인 느낌으로 넣기에는 좀 뭐 느낌이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충적인 규정을 봤더니 유치 및 처분이래요. 유치 및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좀 잘못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치를 하거나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보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기능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뭐 공장 기능을 하든 건설장 기능을 하든 어쨌든 장치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 안에서 기능을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통칙 부분에서는 보세구역의 종류가 나오면서 그 다음 조문에 장치와 관련된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장치와 관련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보세구역의 그 외국 물품이라든지 내국 운송을 하려는 내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장치를 언급을 해둔 거죠. 자, 그럼 장치를 구체적인 절차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요건처럼 나와 있는 거죠. 요건처럼. 장치할 수 없다. 보세구역 외에 장치할 수 없다. 어떻게 장치를 해야 되냐 그럼. 그런 내용 안 나오잖아. 절차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반출입 구체적인 절차, 신참검, 신고하고 참여 검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수 작업 등.
이 보세구역의 기능과는 상관없이 단순한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통칙 부분에다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수 작업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숙지를 해야 된다? 처음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보세구역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머지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율관리 보세구역이죠. 자율관리 보세구역. 자율관리 보세구역. 이거와 함께 나오는 게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지정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요건인 보세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구나라고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각칙이 있는데 각칙은 하나씩 해볼까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공공성밖에 없는 그런 곳을 지정보세구역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보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세관장이 지정을 한다. 자, 특허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 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업자를 말하는 거니까 뭐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겠네요. 이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없죠. 특허를 신청하는 거죠. 특허를 신청해가지고 특허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두 가지 이상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허의 기능에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이곳은 그래서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관장한테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기능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틀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틀이 통칙, 그 다음에 각칙 이렇게 들어갑니다. 각칙은 법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법률에 있는 말은 아니고 다른 엄청 큰 법률 같은 데는 각칙, 통칙 이렇게 쓰는데 그 말을 따다가 쓴 거예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특허보세구역도 어떻게 생겼다? 통칙, 각칙 이렇게 생겼어요. 종합보세구역도 통칙, 각칙 이렇게 생겨야 되죠. 근데 각칙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내용이 여기 종합보세구역에 있는 각칙하고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다 통칙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통칙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정보세구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통칙 부분에는 지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간이 있다. 기간이 있습니까? 지정보세구역 지정기간? 없죠. 없죠. 그 다음 취소랑 처분.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특허보세구역의 통칙 부분 한번 볼까요? 특허보세구역도 지정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특허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똑같이 기간을 써준 거죠. 그 다음에 취소, 상실. 그럼 어때? 여기를 좀 지저분하게 썼네. 지정, 기간, 취소 및 처분. 리듬이 똑같지? 리듬이 똑같으면은 이거는 외우기가, 숙지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편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특허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보세구역에는 기간이란 개념이 없지. 지정기간이라는 개념은 없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취소 부분에는 지정보세구역에서는 지정됐으면은 취소라는 내용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 지정보세구역을 처분하려고 할 때 세관장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있었다. 해서 취소 및 처분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취소가 됐으면은 취소를 포함해서 뭐 더 이상 특허보세구역 운영하지 않게 된다든지 그랬을 때 효력상실과 관련된 규정이 있구나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칙은 이런 식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마지막에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각칙. 자, 지정보세구역의 각칙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각각의 기능을 의미를 하겠죠. 지정, 장치장, 그 다음에 세관, 검사장.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을 쓸 수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특허보세구역의 통칙은, 각칙은 어떻게 생겼어요? 각칙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창고, 그 다음에 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이렇게 5가지의 기능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각칙 부분에 창고, 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것들이 공통적인 목차를 무엇으로 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적인 목차를 짤 때 중요한 점이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릭하게 완전하게 공통되는 것만 반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짰냐면은, 기타라고 보는 거죠. 기타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목차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창고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통관하려는 물품 또는 외국 물품을 보관하는, 장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라는 게 기능이 되겠죠. 그러면 창고의 절차는 뭐가 되겠어요? 내국 물품과 관련된 절차만 언급이 되어 있죠. 이 보세 창고에 내국 물품을 장치하려면은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도 장치할 수 있다. 그 다음 목차가 뭐였어요? 절차 부분에 또 있죠. 내국 물품. 내국 물품 장치 승인이 있었죠. 내국 물품만 1년 이상 장치하려고 하면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 들어가겠죠. 제한 부분은 뭐예요? 창고에 장치된 물품 중에 장치 기간이 지나버린 내국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창고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제한 부분에다가 넣어서 목차를 구성하면 되겠죠. 자, 공장 부분 한번 볼까요? 기능이 뭐가 있겠어요? 기능이. 공장은 좀 많지. 보세 작업 기능이 있고요.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외국 물품을 사용해가지고 뭐 제조 가공을 할 수 있다. 그게 보세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내국 작업이라는 개념이 있죠. 내국 작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국 작업은 뭐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는 내국 물품만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수용 보세 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내수용은 뭐예요? 수출 물품을 원래 만드는 그런 곳이 보세 공장의 본질적인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내수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보세 공장도 마련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반입하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고 업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통관도 할 수 있더라. 보세 공장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해서는 굳이 창고에서 통관해가지고 가져오지 말고 직접 반입해가지고 통관하게 할 수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전부 다 기능으로 수렴이 됩니까? 되죠.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절차는 보세 공장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겠어? 원재료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사용하기 전에 사용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 공장 외 작업할 수 있다. 제한 부분에는 기타 부분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과세와 관련된 거. 뭐 원료 과세, 제품 과세.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목차를 하나를 크게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짜맞추시는 식으로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많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많이 편하게. 그리고 잘 잊어버리지도 않아.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끝났고 여기도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종합보세구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통칙에 있는 내용, 보세구역 통칙에 있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특허보세구역 통칙에 있었던 내용, 이 내용들이 좀 완화되어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지정이 되겠죠. 지정. 이거는 이제 그 세관 어디야?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세관장이 지정한다.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 지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게 어떤 기능이에요? 특허보세구역의 기능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특허보세구역 기능을 수행하려면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좀 완화가 되었죠. 기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묶어볼 수도 있겠죠. 지정 및 신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통칙 부분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장치 및 반출입 있었죠. 그 중에서 절차가 어떤 거 있었습니까? 반출입 절차가 있었죠. 자, 원래는 신고, 참여, 검사 이렇게 있었는데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완화된다고 그랬으니까 신고하더라. 그리고 내국물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완화하죠.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생략하기도 할 수 있다. 반출입 물품의 범위. 이거는 수입 신고 수리 후 사용 소비해야 되는 물품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외우기 쉬운 내용이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보세구역에는 각 기능별 기간이 있죠. 장치 기간이 있죠. 근데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완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치 기간을 두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운영인이 관리하는 거, 세관장이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관세청장하고 지정 요청자하고의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면은 종합보세구역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종합보세구역의 판매 물품 환급 규정이 있죠. 이거는 천천히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게 일단 골자니까. 메인이고 서브적인 느낌이 나는 것들은 항상 마지막에 숙지를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충적인 내용, 유치 및 처분. 여기는 유치 및 예치. 그 다음에 유치 및 처분. 장치기간 경과물품. 체화 공매라고 합시다. 그럼 그 체화 공매의 대상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행하게 하는 거 있죠? 그 대행과 관련된 내용이 이 절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매각 방법. 매각 방법에는 추가적으로 가격 산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다음 매각을 했으면은 뭐 환가대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잔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그리고 그래도 이 절차대로 매각이 안 된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번 반출 통과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수행 안 하면은 어떻게? 국고 기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자꾸
짜보시려고 해야 돼요. 외워서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장도 벌써 끝났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써봐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지 뽑아지지, 본다고 그래가지고 뽑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8장. 여기는 운송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6장의 운송수단하고 여기서는 운송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국제적인 운송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운송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보세 운송, 그 다음에 내국 운송. 이게 골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내용이 있다. 그게 이제 보세 운송업자 등이다. 그럼 보세 운송업자 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 어렵냐면은 이것들의 목차가 지금 제대로 짜여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청, 등록을 하려면은 등록 절차가 있으려면은 어떤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등록 대상이 있겠죠. 등록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들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요건을 갖췄으면은 등록 절차가 있겠죠. 그럼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준다. 그렇죠? 그럼 등록을 했으면 유효 기간이 얼마이다. 그럼 유효 기간이 갱신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체크를 하면 되겠죠. 갱신이 된다. 자, 등록 절차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취소. 어느 경우에 취소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등록을 했으니까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관리. 이런 식으로 목차를 짜보시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흐름을 자꾸 짜보셔야 돼. 그러면은 이 목차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 그럼 그 주제들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수험 그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시적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만 쪼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여긴 다들 싫어하는 내용이죠. 다들. 자, 9장 통관 부분은 제1절. 여기도 역시 통칙으로 돼 있어요. 통칙. 제 2절이 수출입 반송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 여기는 우편물로 되어 있습니다. 짜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통칙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 다음 2번 수출 수입 반송 2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나머지 짜투리 내용을 설명을 한다. 구조가 다 비슷비슷하죠. 자, 통칙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관 요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요건 중에서 원산지 요건도 있었는데 원산지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번째로 더 쪼개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통관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더라. 뭐 대표적으로 지재권이라든지 수출입 금지 물품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제한에 원래 그 마지막 목차로 유통이력 관리가 있는데 그걸 한 단계 좀 끌어올렸어요. 유통이력 관리.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제한에 포함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통과는 예외라는 규정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39조 40조. 그 다음에 통관 절차의 국제 협력. 이 부분은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려버려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묶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도 묶을 수 있고 이렇게도 묶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때 통칙에는 통관 요건 있고 그 다음에 제한 있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구나. 끝.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은 편해요. 근데 한번 더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부분에는 뭐 세 가지가 있다.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증명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있는데 기타는 지웁시다. 그러면은 원산지 파트에서는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각직 같은 느낌이 표시제도하고 증명서제도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표시제도와 관련해서는 뭐 통관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증명 부분에는 증명서를 우리가 제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출된 증명서에 대해서 확인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발급한 거에 대해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틀을 짜놨습니다. 자, 제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흐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좀 내가 인지하기 쉬운 것만 먼저 선별해 가지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금지품, 그 다음에 지재권, 그 다음에 반입명령. 그러면 제한에는 일단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세 개가 있다. 금지품, 지재권, 반입명령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리고 이게 다 숙지가 되어 있다. 그럼 뭐 통관의 보류라든지 그 다음에 통관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통이력 관리 같은 경우에는 반입명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수리 후에 관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제한 밑에다가 바로 유통이력 관리를 넣어서 금지품, 지재권, 반입명령 그 다음 바로 유통이력 관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출입 반송 부분 볼게요. 수출입 반송 부분은 또 이게 관으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신고. 반송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겠지. 신고를 했으면 뭘 해야 돼? 검사해야 되겠지.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처리를 하면 되겠지. 신고, 검사, 처리. 이게 나중에 입항전 수입 신고 들어가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목차가 나오게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고 부분에는 뭐 신고의 뭐 요건,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나눌까? 신고 방법이 있다. 신고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간이한 방법이 있고 연상통관 물품에 대한 통관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신고 기간이 있다. 반입된 날로부터 기간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가산세 내용이 있다. 근데 가산세하고 신고하고 그 기간하고는 묶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통관 요건이 있다. 통관 요건이 아니고 신고의 요건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이 통관 신고의 요건 중에서 수입 신고 요건이 있었죠. 수입 신고 요건. 수입 신고 요건 떠올릴 수 있나요? 입항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수입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입 신고 요건의 예외가 입항 전에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입항 전. 보너스예요. 수입 신고. 입항 전 수입 신고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신고 검사 처리예요. 신고 검사 처리예요. 자, 신고 부분에는
뭐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입항전에는 수입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 입항전 수입 신고 시기라는 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검사는 뭐예요? 검사가 걸리면은 물건을 아니 그 신고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선상 검사도 할 수 있다.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입항 전에 수리할 수 있다. 처리 부분 나오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환급 내용 써주시면 되겠죠.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뭐 멸실, 폐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지정보세 구역에 장치된지 여부와 상관없이 뭐 환급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자, 검사 부분은 검사 방법, 검사 일반 검사, 안전성 검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검사 장소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틀을 잡아보시면 되겠고 처리와 관련돼서는 가장 원칙적인 처리가 뭐예요? 수리가 되겠죠. 수리 말고 경미한 사항이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보완을 하도록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죠. 예. 아,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그 뭘 한다고 그러죠? 그거를 신고의 처리, 신고한 거를 뭐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아무튼 기각하거나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외우기가 어려운데 적재 물품, 적재 의무가 나오죠. 수출 신고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수리된 물품의 적재와 관련된 것까지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골자가 다 외워졌다. 그럼 나머지 특례 부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특례 부분은 어떻게 반출 특례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탁송품 그 다음 A요. 이렇게 하면 끝이죠. 이렇게 묶어서 세 개로 특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뭐 목차를 굳이 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틀을 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틀을 짜면은 이게 바로 목차가 되거든요. 우편물 통관 우체국 그 다음에 검사 우편물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은 그러면 세관 공무원이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다 아니면 통관을 해야 되는 물품이다라고 나오면은 그 내용을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죠. 통지는 누구한테 합니까? 통관 우체국장한테 하죠. 그럼 통관 우체국장은 수취인이라든지 발송인한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징수와 관련된 내용 나오죠. 우편물에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들은 뭐 수입인이라든지 금전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멸.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목차죠, 목차. 됐습니다. 9장 통과됐고요. 자, 10장 뭐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일정. 이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은 뭐 지금 틀 정리해 놓은 것도 그렇게 전부 다 목차 수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벌칙이죠. 근데 이 11장 벌칙을 보기 전에 그 흐름상 순서상 조사와 처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장 한번 흐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조사와 처분. 그럼 여기 12장에서 말하는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세 조사가 아니고 이제 범칙 조사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럼 조사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왜? 조사 절차 같은 경우는 5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조사 방법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피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수색하거나 그 다음에 뭐 수색 참여 검증 수색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압수품이다. 범죄의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압수물품이다. 이렇게 해서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수색 검증을 하거나 압수를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서. 조서를 다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수색을 했으며 수색 결과는 어떠며 이런 것들을 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서와 관련해서는 세 개 다 적용이 되니까 목차를 마지막 목차로 틀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게 된다면 이제 압수물품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유실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하고 압수물품은 본질적으로 어디에다 보관을 하며 이것들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 그쵸? 그러면 이 조사를 끝내게 되면은 결국은 처분을 해야 되겠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하든가. 그래서 두 번째 처분으로 가는 것이죠. 처분. 그러면은 조사에서 처분까지 이어지려면은 세관 공무원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어요? 세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세청장한테 그 조사 결과를 알려줘야지 이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이 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사 파트하고 처분 파트가 연결되는 부분이 결과 사실을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 알려준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처분 파트 들어가면은 통고 처분부터 나오게 되는데 통고 처분을 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이 되는 것이죠. 범죄에 대한 확증이 있을 때. 그럼 처분을 하려면은 어떤 법을 위반해가지고 처분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11장의 벌칙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벌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분을 하면 되겠죠. 자, 처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은 첫 번째 통고 처분이 있죠. 자, 통고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처분은 처음에 의의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벌금액,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그냥 절차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절차를 넣어주면 이 절차 부분에다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통고 처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통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 통고서는 어떻게 송달을 해야 된다.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이행을 하면 되지. 근데 이행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뭐 고발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절차 부분에다가 다 때려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발이죠. 고발은 이제 즉시 고발하고 무자력 고발이 있는데, 즉시 고발하고 무자력 고발. 즉시 고발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해당하게 될 때는 행정청에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가둬놓을 수가 없으니까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금 능력이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통고 처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차에 있는 불이행 시의 고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을 할 때 검사한테 인계를 하는 거잖아요. 검사한테 그 조서라든지 압수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벌칙. 12장하고 13장은 굳이, 아니 13장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벌칙 부분 보겠습니다. 벌칙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뭉쳐가지고 저는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처음에 전자문서 위변조죄 끊으시고, 자, 그 다음에 통관과 관련된 것 또는 징수와 관련된 것, 죄. 그 다음 세 번째는 기타 벌칙. 그 다음에 기타라고 써놓은 것은 뭐냐면은 벌칙이 아닌 거. 여기서는 벌칙이 형벌이 형벌. 근데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 건 형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충 규정.
보충 규정의 대표적인 내용이 양벌 규정하고 이제 몰수라는 내용인데, 몰수는 벌칙인데 주형이 아니고 부형이에요. 부가형. 부가형. 그래서 보충 규정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통관과 징수와 관련된 거 가장 위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밀수출이죠. 밀수출이. 두 번째는 포탈이죠. 포탈. 그 다음에 좀 비교적 새롭게 신설된 가격 조작죄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밀수품 취득죄. 품취득죄. 그 다음 약한 내용인 체납처분 면탈죄. 체납처분 면탈죄.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 중대한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고 전부 다 통관하고 징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왜 밑줄을 쳐놨냐면은 여기에서는 미수범 등이라는 내용의 보충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위에 있는 내용을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병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병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위에 나오는 내용을 전부 다 수렴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충 규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기타 벌칙은 뭐가 있겠습니까? 나머지 내용이 나머지 내용. 명의대여죄, 명의대여죄. 그 다음에 허위신고죄.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허위신고죄, 허위신고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타 부분에는 벌칙이 아닌 거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태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금품 수수공여. 그리고 보충 규정에는 뭐 헌법 총칙의 예외 규정 있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있고, 그 다음에 몰수와 관련된 내용 있고, 요 사이에 있는 몰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전부 다 이 보충 규정이 있는 몰수 규정으로 다 몰아가지고 한 번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말로 설명을 하면서 자기 논리 흐름대로 뽑아져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긴 하죠. 그쵸? 자, 됐습니다. 뭐 보칙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몰수품과 관련돼서 몰수품을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그리고 가산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관세 세목으로 본다. 그 다음에 포상과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내용 세 가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그 틀을 한번 다 잡아봤고요. 좀 자료가 좀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